황금 선박에 오르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고 고맙습니다. 자 오늘 특별한 손님 모셨습니다. 아 이분 우리 생활에 굉장히 밀접한 그렇죠. 밀접한 그런 그 공공의 한 분야를 책임지시는 분이십니다.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신 우리 김성주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아이고 국민연금공단. 그렇죠. 예. 국민연금관리공단입니까? 네, 관리자는 진작 뗐습니다. 뗐어요? 네. 예전에는 예. 그랬었는데 네, 빠졌어요. 네, 지금은 예. 국민연금공단입니다. 국민연금공단. NPS는 뭐예요, 그 그러니까 내셔널 예. 펜션 서비스. 네. 펜션도 서비스합니까? 가평점에 계신 건 어떻게 펜션 나 이럴 때마다 부끄럽다 예. 진짜. 빠지고 싶다. 쉽게 얘기하면 국가연금 서비스 기관 뭐 그러시군요. 이런 뜻이라고 보면 돼요. 예, 그렇습니다. 네. 우리 김성주 이사장님은 국회의원도 하셨고 지금은 국민연금 공단 이사장으로 계시고 국민연금공단이 지금 서울에 있지 않고 예, 전주에 전주에 2015년에 전주에 예. 내려왔습니다. 혁신도시에. 예. 네. 근데 또 전에 또 전주 덕진 국회의원 하셨고 네. 뭐 이사하실 일도 없으셨겠네요. 예, 원래 관사가 있는데요. 저희 예. 회사 근처에. 예. 저는 뭐 전주에 원래 사는 집이 있기 때문에 네. 관사는 다른 분 드리고 네. 집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아이고 누구 드린 겁니까, 거기는? 저희 이제 임원분들은 숙소를 마련해 드려야 되거든요. 이제 서울에 사시는 분들 많으니까 근데 조금 아쉬운 점은 그래도 한번 가보거나 하룻밤 잡았어야 되는데 예. 제 숙소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못 봤다니 조금 속만 아픕니다. 그 너무 좋은데 아쉽기도 합니다. 예. 저희 사는 집보다 훨씬 더 좋다고 얘기 그 들었습니다. 관사 같은데 좀 우리 저희도 뭐 좀 놀러 가고 뭐 이러는 건 안 되는 거죠? 네. 무슨 게스트하우스야. 아니 펜션 쪽에 있으시다. NPS라고 하시니까. 정이 안 되시는 진짜 부끄럽다 오늘 진짜. 약간의 개그 낼게요. 아유, 죄송합니다. 예. 자 우리 김성주 이사장님 모시고 오늘 국민연금 한번 탈탈 털어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은 공공기관장이시잖아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 현안에 대한 질문하면 큰일 납니다. 안 되죠. 네, 네. 한국 정치에 대한 이야기하면 안 돼요. 일본 정치 얘기는 괜찮습니다. 근데 사실은 뭐 연금 자체 이슈가 굉장히 흥미롭고 네.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있기 맞아요. 때문에 예. 정치 얘기 안 하셔도 예. 충분히 이 얘기만으로도 딱 하나. 일본 정치. 나베 어떻습니까? 나베. 야, 일본 정치로 가나요, 이걸? 저도 야당 국회의원을 해봤는데요. 네. 야당 무섭습니다. 예, 그래요. 이사장님 낚이지 마시고. 그래도 말씀, 예. 민주당이 지난번에 19대 국회 그러니까 19대 국회 시절에 그때 야당일 때 이렇게까지는 안 했어요. 그때도 국회에서 싸움도 많이 하고 네. 청문회 때 또 굉장히 좀 강하게도 하고 법안도 많이 안 통과시켰지만 예. 지금 자유한국당의 전략은 내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그냥 같이 개판치자. 깽판 전략. 깽판 전략이에요. 아무것도 안 되게 하는 거야. 아무것도 안 되게. 예. 정치 얘기 시작되나요? 이사님 그귀 막고 계십시오. 저희 조금 좀 얘기할 게 제가 있으니까. 지금 표정을 굉장히 지금 변화 없이 지금 예. 듣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게 야당도 앵간해야지. 근데 저건 이제 다 자기 업보돼서 돌아올 거예요. 예. 왜냐하면 우리 국민들이 그 정도 구분하고 판단 못할 그런 정치의식이 아니거든. 특히나 촛불 이후에. 네. 근데 지금은 좋지. 지금은 막 깽판 쳐가지고 아무것도 안 되게 하니까. 예. 근데 이제 선거가 1년밖에 안 남았다는 게 음. 자유한국당으로서는 나중에 가서 자기 업보를 치를 겁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네. 정치 이야기는 우리 이사장님 보내드리고 보내 좀 하도록 하고. 알겠습니다. 자, 스튜어드십 코드 이번에 아주 국민연금의 존재감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렇죠. 예, 국민연금 없었으면 우리 조양호 회장님 이사 계속 하실 뻔했어요. 그렇죠. 100%. 예. 자, 그런데 이번에 스튜어드십 코드로 인해서 일단 이 나쁜 경영에 대해서는 제동을 건다. 공공이 제동을 건다. 그 어떤 첫 번째 사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맞습니까? 예, 많은 국민들 그렇게 이해하고 계십니다. 네. 근데 이제 뭐 국민연금의 연금 사회주의 때문에 조양호 회장이 고인이 됐다. 뭐 이런 식의 그 접근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우리나라 항공산업 발전을 위해서 이제 노력해 오신 그 고인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의를 갖춰서 조의를 먼저 표하는 게 맞고요. 네. 그것이 그 영향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 너무 좀 지나친 연결시키다라는 그런 좀 과하죠. 그런 논리는. 생각이고요. 어쨌든 간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음. 자기와 생각과 이해가 달라도 네. 최대한 그 사람의 인생에 대해서 존중해 주는 게 예, 맞지 예. 않습니까? 예, 예.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예, 알겠습니다. 예, 뭐 연금 사회주의란 말 자체가 이건 뭐 어불성설이죠. 뭐 지금 처음 한 것이고 그리고 아니 그럼 이런 나쁜 경영에 대해서 국민연금이 뭐 아무 소리도 안 한다면은 배임이죠 오히려. 배임이죠, 도리어. 그런 의미에서 보면 과거에는 네. 방관했죠. 방관. 예. 뭐 사실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이 이번에 대한항공 그 이사 연임에 음. 반대하게 된 요인이라고 얘기한 것도 사실은 다릅니다. 음. 그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하기 전에도 네. 계속 반대했어요. 대한항공 그 주총에서 예. 연임에 대해서 계속 반대했습니다. 아, 그랬군요. 2013년, 2016년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네. 박근혜 정부 때 연달아서 계속 반대를 했습니다. 이번이 세 번째 반대를 한 거예요. 네. 지난번 두 번의 반대 때는 부결되지 않은 이유가 네. 다른 해외 연기금이라든가 소액 주주들이 거기에 호응하지 않은 거죠. 근데 이번에는 다른 해외 연기금들이 미리 국민연금보다 먼저 연임에 반대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국내외 권위 있는 의결권 자문사들이 네. 한 것을 빼놓고 전부 다 연임 반대 의견을 냈습니다. 네. 거기에 이 개인 투자자들, 소액 주주들이 움직인 거고 뭐 국민연금도 국민연금 공단이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전원 민간인으로 구성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에서 치열한 이틀에 걸친 토론 끝에 반대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아, 만약에 그 국민연금 이제 공단에서만 반대를 했다라고 하면 이게 될 수가 없는 안 상황이었겠네요. 되죠. 안 이게 되는 다 이렇게 마음이 맞아서 그 11%밖에 안 돼요. 네, 다들 마음이 그리고 공존을 하는 거 이번에 아닙니까? 그 연임에 대한 반대 의결권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하고 관계가 없습니다. 네네. 그게 도입이 안 됐다 하더라도 네. 반대할 수 있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돼서 이번에 국민연금이 반대했다든가 네. 또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 반대했다고 하는 건 전혀 사실과 다르다라고 사실과 하는 거를 다르다. 예. 전혀 사실이 아니다. 예, 그거 확인시켜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 대한항공 일가에 갑질이 없었거나 그게 이렇게 대외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면 이번에도 아마 뭐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나 국내 소액주주들이 뭐 굳이 이런 운동이 있었겠어요. 어떻게 보면은 대한항공 고 조양호 회장 일가가 자초한 문제고 사실은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굉장히 큰 변수였어요. 거기가 이제 한 25% 합치면 정도 되거든. 그래서 국민연금과 국내 소액 그 주주들만으로도 안 되는 거고. 근데 앞서 우리 이사장님 말씀하셨듯이 국내 의결권 자문사들이 다 어쨌든 연임 부결 의견을 권고를 하고 그리고 몇 군데 이제 해외 기관 투자자들이 주총 전에 입장 발표를 했잖아요. 네네. 그래서 된 거죠. 그래서 된 거고 국민연금은 사실은 앞서 말씀하셨지만은 지난 몇 차례 주총에서 계속 반대를 해왔어요. 그래서 큰 입장 변화가 있었던 거는 아니고 네. 이번에 이제 근데 부각이 됐지. 국민연금이 사실상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었고 네. 제가 그 아까 말씀하셨던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그 치열한 내부 토론. 왜냐하면 제가 있었던 참여연대 출신들이 거기에 네. 들어가 계신 분들이 김경률 있거든요. 회계사 이런 김경률 분들이? 회계사, 이상훈 변호사 들어가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 위원장께서 썩 동의를 안 했다 그러더라고. 그분이 조양호 아웃에 대해서. 아니 그분이 이제 그 이번에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그래서 그분이 스튜어드십 코드에 대해서도 그렇게 아주 썩 적극적인 분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이제 끝나고 나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래서 아무튼 논의가 굉장히 팽팽했다 그러더라고요. 결론을 어쨌든 이 반대 의결권 하는 걸로 내려졌고. 그러니까 이번 결정에 대해서 정부가 영향력 행사했다. 정부가 요구했다, 관여했다라는 이런 얘기들을 일부하게 하지 않습니까? 예. 근데 아까 말씀드린 그 스타트 책임 전문위원회 그 위원장이신 분, 국민연금공단이 추천한 분입니다. 그렇죠. 아, 그래요? 그런데 그분이 사실은 이 도입 그다음에 이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 반대 입장이거든요. 그렇다면 정부의 산하기관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반대 입장이었는데 어떻게 정부가 그럼 누구를 통해서 개입하고 관여하느냐. 그러니까 연금공단 이사장조차도 네. 그 논의에는 어떤 영향력도 미치. 그럼 이사장님이 아무런 입김도
뭐 하지 할 않으셨습니까? 수가 없습니다. 재계에서 할 수가 없는 재계에서 부분이죠. 예. 추천한 전문가와 네네네. 노총에서 추천한 전문가가 정부가 임명한 공공기관장의 말을 듣습니까? 듣지 않죠. 아 저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지난 정부에서도 반대를 하셨다고 아까 말씀을 하셨잖아요. 조양호 예, 그렇죠. 네. 근데 이번 정부에서는 스튜어드십 코드라는 이 명명 하에 굉장히 좀 부각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이사장님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가 도입된 거 2016년 박근혜 정부 때예요. 예. 그걸 도입한다고 생각했던 건 이명박 정부 때고 이제 뒤늦게 사실 우리나라가 늦게 도입한 편이고요. 네. 그거를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 뭐 도입한 거다. 또 문재인 정부가 관련 있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과도한 해석이고요. 그거 잘못된 거고. 이제 스튜어드십 코드 자체는 우리 말로 이제 번역하면 네. 수탁자의 책임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뭐 법이나 강제력도 아니고 일종의 자율 규범으로 국민의 돈을 받아서 운용하는 국민연금공단이 그 주주권과 의결권을 행사하는 데서 어떤 기준과 원칙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인위적으로 그냥 우리끼리 알아서 또는 위에서 누군가 시켜서 과거 정부처럼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국민의 이익이 침해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그 권한을 행사라고 하는 8가지 원칙을 정해줍니다. 그거는 국제적인 표준이에요. 뭐 영국, 미국 다 모든 나라가 그 표준에 따라서 도입했고 우리도 그 기본적 표준에 한국적 특성에 맞게 다른 나라는 이거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 우리는 시기상조다. 그럼 우리는 좀 과한 권한의 행사라고 하는 거는 다 뺀 형태의 8가지 원칙을 정하고 그거에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의결권 행사를 하긴 했는데 임의적이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규칙을 딱 만들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고 어느 누구도 관여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훨씬 더 객관적이고 독립적이고 공정하게 됐기 때문에 예. 반대하는 측에서 오히려 더 잘했다라고 해야 돼요. 왜냐하면 임의적으로 하면은 자기네들이 자기 불리하게 될 수 있는데 그렇죠. 그 기준에 따라서만 하면은 어긋날 일이 없는 거예요. 그럼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게 다 기우다. 저는 이렇게 아 말씀드립니다. 기우다. 저는 이런 걱정을 좀 하는데 아니 현 정부야 뭐 진짜 뭐 이사장님도 그렇지만은 관여하지 않고 뭐 정말 상식과 합리적인 그런 틀거리 속에서 결정을 하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어떤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국민연금을 이용해가지고 이익을 사취한다든지 예컨대 뭐 말을 받는다든지 그러니까 국민연금으로부터 말을 받는 건 아니지만 이상한 데 투자를 한다거나. 그러니까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는 기업의 대표가 네네. 대통령한테 말을 선물한다든지 아.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국민연금이 엉뚱한 결정을 하게끔 압박을 아니 준다든지. 엉뚱한 결정을 했잖아요 지난 정부 때. 그렇죠. 제일모직 삼성물산 현실 합병 정치 때. 얘기하면 안 되니까 그냥 뭐 제가 아니 이게 뭐 현실 정책 이거 사법적으로 판단이 난 문제인데. 삼성물산 때는 네. 어떻게 된 건지 국민연금 내부에서 좀 뭐 확인을 하셨습니까 혹시? 그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얘기하면 돼. 지금 문재인 정부는 착한 정부니까 예. 관여하지 않으니까 괜찮을 것이다. 그런데 과거 정부에서 삼성 합병 과정에서 청와대, 복지부, 기금본부로 이어지는 라인이 가동이 되면서 결국 외압을 행사해서 원래 당시에 2015년 삼성 합병 당시에 국민연금 내부의 판단은 합병 반대거든요. 네. 합병 반대였습니까?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내부적으로 그러니까 합병- 지시를 받기 전에 그렇죠. 합병을 찬성하는 그러니까 합병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순간 국민연금 입장에서는 수천억의 손실이 그렇죠. 발생하죠. 손실 봤어요. 그럼요. 삼성, 국민재산인데.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비율을 놓고 봤을 때 삼성물산은 상당히 돈을 많이 버는 기업이고 제일모직은 그렇지 못한데 이 두 가지를 1대1로 할 수는 없고 네. 삼성물산이 조금 더 높게 매겨져야 되고 이 제일모직 낮게 해야 되는데 이 비율이 거꾸로 돼버렸죠. 불급했던 거죠. 그러면 합치는 순간에 국민연금은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들고 있어요. 만약에 제일모직 주식을 많이 들고 있으면 그 합병 비율 찬성이죠. 왜냐 이득이니까. 그런데 삼성물산 주식을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이 합병은 그 비율로 하면은 손해를 보는 거기 손해죠. 때문에 반대하는 게 입장이었는데 네네. 그 반대하는 직원들을
이제 저 삼성 합병에 대한 의사결정하는 데에서 반대하는 직원들을 빼버리고 자기 말을 잘 들을 수 있는 사람을 데려다가 거기서 찬성 결정한 거예요. 그 김성주 이사장님하고 반대되게 행동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제가 그때 이제 야당 그 보건복지위원 간사로서 또 보건복지위원. 그거를 집중적으로 문제 있다고 계속 비판했던 네네네. 거죠. 절대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네. 근데 결국은 그렇게 강행하더니 결국 탄핵당하고 감옥에 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일이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게 다음 정부는 문재인 정부를 확실히 갖고 있고 뭐 청와대나 복지부나 공단이나 그 의사결정에 관여 안 하는 시스템을 확립한 거죠. 아 시스템을 그렇습니다. 갖추셨어요. 그럼 다음 정권 때는 근데 걱정 안 이제 해도 됩니까? 이제 다음 정부가 다시는 여기 손대지 못할 만한 네네. 튼튼한 시스템을 확실하게 만들어 놓겠다라는 게 저희들 목표입니다. 그걸 만들어 줬습니까? 그러면 그 혁상 저는 지금 자신 있습니다. 자신 앞으로 있습니다. 누가 예, 예. 오더라도 네네. 거기에 관여할 수 없는 이미 구조가 돼 있다. 저희 이렇게 예를 들면 말씀드립니다. 어떤 개혁들을 통해서 그런 게 가능해지는 건가요? 이제 하나는 의사 결정의 회의를 하잖아요. 네. 그럼 회의 발언하는 내용이 다 기록이 되잖아요. 네네네. 과거에는 그 내용을 요약본을 제출했어요. 요약본 네. 전문이 아니라 그렇죠. 누가 얘기했지만 간단한 취지만 하기 때문에 네네네. 약간 숨길 수가 있겠죠. 근데 지금은 녹취록입니다. 하나부터 다 열까지. 토시까지 다 무슨 얘기까지 다 공개하게 돼 있어요. 아, 그러니까 그렇군요. 예, 예. 누군가로부터의 부당한 압력과 지시를 받고 온 사람이 그 회의에서 그걸 대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오로지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연금공단의 입장에서 이 얘기할 수밖에 없게 이제 그렇게 예. 되어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독립성, 그러니까 그런 투명성 강화를 통해서 독립성 유지될 거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그때 야당 일대 보건복지위원회 간사로 계시면서 그때부터 마음 먹으신 거였어요? 그때 그래서 계속 그때 이제 계속 국민연금공단 보고 두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국민들은 당신들이 믿지 못한다. 당신들은 열심히 잘 운용한다라고 생각하고 주장하겠지만 국민들은 믿지 못한다. 국회의원 나도 믿지 못하겠다. 그렇죠. 네. 그래서 두 가지 요구했습니다. 국민연금에 투자한 모든 종목을 다 공개해라. 그러면 문제될 게 없잖아요. 그렇죠. 그 투자 의사를 결정하는 회의록을 투명하게 공개해라. 그러면 국민들이 신뢰할 것이다. 라고 했고 뭐 제가 오고 난 다음에 예. 두 가지는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완벽하게 있습니다. 되고 있습니까? 이건 너무 좋네요. 근데 이게 뭐 조금 뭐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자면 지금이야 이제 선의를 가진 뭐 이사장님도 계시고 또 뭐 정부가 그렇게 굴러가니까 그런데 이게 또 나쁜 마음 먹고 들어온 사람들이 이걸 다시 얼마든지 뒤집을 수 있는 거 그러니까 아닌가요? 이제 지금은 뭐 전문을 공개하는데 기록하지만은 다시 사실 요약본으로 내라. 그거는 이제 국회라는 견제 장치가 있기 때문에 입법부에서 견제를 그러니까 하는군요. 제가 야당 네. 때도 그걸 주장하고 만들었는데 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제가 이사장에 와서 그걸 확립했는데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이 국민연금에 개입해서 국정농단 사태로 탄핵을 당하고 감옥에 갔는데 네. 어떤 권력자가 와도 더 이상 국민연금을 손대지 못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결국에는 지금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공단 산하에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이 영향으로부터 자유롭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아예 그거를 별도로 독립을 시켜야 된다. 기금운용기구의 독립 문제가 한동안 이제 많이 제기가 됐었어요. 전문가들이나 또 시민단체들이나 저도 이제 시민운동할 때 그런 주장을 했었고. 근데 여전히 어쨌든 복지부 산하 기구로 있어서 네. 뭐 복지부 장관이 다 임명하고 결국 이게 이제 제도라는 건 선의를 기대하고 설계하면 안 되니까 그럼요. 역직 불가능한 제도를 만들려면 기금운용 기구를 아예 독립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이제 위원회는 독립이 돼 있지만 예. 위원회는 사실 실질적인 기금의 운영 기구는 아니고 기금운용본부가 실질적인 운영기구니까 아예 기금운용본부까지도 독립을 시켜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굉장히 오래된 논쟁이고요. 지금도 그 토론이 진행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에 대한 해법이 다양하게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지적하시는 거고요. 다만 이제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리는 것은 저희는 산하기관으로서 저희가 집행기관으로서 네. 정책에 대한 결정 위치에는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그 문제에 대해서 뭐
명쾌하게 제가 말씀 못 드립니다만 제가 그 19대 국회에 있을 때 2012년에 국회 시작하자마자 발의한 법안이 있습니다. 그 국민연금법 개정안인데 거기에 바로 기금운용위원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몇 가지 제안이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기금운용위원회 위원이 한 거의 20명 가량 되는데 정부 측 위원이 5명이나 참여해요. 네. 무슨 차관들 네. 회의에도 안 와요. 정부 측 너무 많다 빠져라. 2명만 들어와라. 복지부, 기재부 단체니까 나머지는 전부 민관위원으로 채우자. 노가 추천한, 사가 추천한 가입자 대표, 뭐 수급자 대표, 여성, 청년 이렇게 해서 거기서 결정하도록 하면 독립적인 의사결정 될 것이다. 네네네. 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 거버넌스 개편의 방향은 그런 방향의 취지로 갑니다. 다만 그래도 결국 기금운용위원장을 복지부 장관이 하기 때문에 정부로부터 완전 독립한 게 아니지 않느냐라는 문제 제기가 되는데요. 자, 만약에 그런 측면으로서 정부 역할을 자꾸 의심한다면 대통령도 의심해야 되잖아요. 대통령 임명한 장관도 공단 이사장도 의심해야 되는 거잖아요. 결국은 정부라고 하는 것은 국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선출된 대통령이 행정부를 끌고 가면서 국민들한테 최선의 서비스를 하는 거고 그걸 잘하면 다음에 그 대통령 배출한 정당이 다시 집권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게 한다고 하면 대통령의 권위와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이 국민들을 위해서 일할 것이라고 하는 걸 믿어줄 필요가 있고요. 대신 사적으로 어떤 유혹이나 압력, 이해관계에 따라 하지 못하도록 완벽한 견제장치를 만들어주면 현재 있는 이 거버넌스도 나쁘지 않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무튼 이 문제는 사실은 앞으로도 상당히 논의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또 이제 우리가 기금이 규모가 이제 엄청나잖아요. 네. 지금 뭐 한 300조 가까이 되죠. 아닙니다. 650조. 그렇게까지는 늘어났어요. 작년 말로 650조고요. 제가 옛날 지금 이야기를 옛날 얘기구나. 아마 오늘 김선주 이사장님이 300조 늘려놨어요. 오늘 시점은 아마 매달 많이 내요. 아마 그럼요. 오늘 시점 한 680조가 넘었을 수도 있어요. 옛날 얘기구나. 지금이 이제 국민연금이 기금 규모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계속 늘어나는 시기죠. 지금은 엄청 커졌네요. 이게 예. 이제 이 국민 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어마어마하고 또 이게 이제 뭐 일각에서는 언젠가는 이제 기금이 고갈된다. 그로 인해서 이제 국민연금 뭐 불안하다. 젊은 이런 친구들이 얘기들도 많이 그런 고민하죠. 계속 나오고 네네. 그래서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수익률도 많이 떨어진다. 이런 지적들도 있고. 우리 10년 만에 처음 떨어졌어요. 예. 조금 더 이제 전문성도 높이고 이런 차원에서 이게 이제 기금운용 기구의 독립성뿐만 아니라 전문성 측면에도 어떤 거버넌스 차원의 보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외국의 이제 그런 공적연금 운영 기구를 보면은 이게 공공기관이 아닌 경우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투자 회사인 경우들도 굉장히 많거든.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도입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도 상당히 논의가 많이 필요한. 아니 그 사실은 우리가 좀 오해했던 게 뭐냐면은 기금이 고갈된다 그러면은 지급을 못하는 걸로 아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유럽 같은 데 뭐 기금이 고갈됐는데 네. 그래도 매달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 들어온 거는 또 분배를 해서 그래서 운영하는 나라도 많이 아니 있는 걸로 알고 근데 있어요. 그게 아니라 이 젊은 친구들이 고민하거나 약간 좀 걱정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러니까 지금의 연금을 받는 만큼 우리 때는 못 받을 것 같다. 뭐 이런 거에 대한 고민이니까 지금 뭐 연금은 나오겠죠. 어느 정도 금액 뭐 일정 뭐 계속 이제 매달 내니까 전 국민이. 근데 결국에 우리는 내기만 하고 받을 때는 결국 우리는 지금 시대 그 어르신들보다 못 받지 않을까. 뭐 이런 고민을 현실적으로 고민하는 친구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사실. 제도를 바꿔서 예를 들어서 뭐 지급률을 낮추는 이제 그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이상 네. 그렇진 않죠. 그리고 국민연금이 좋은 게 물가 인상률도 다 반영이 되어 있어요. 물가 인상률 반영되는 저축 있는 거 들어봤어? 없잖아. 없죠. 예. 그래서 이 물론 이 상대적으로 가치가 금액 같은 금액이더라도 이게 화폐 가치가 다르니까 그럴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에 비해서 가치가 좀 낮아질 수는 있을 텐데
근데 뭐 지금보다 뭐 못 받는다. 그거는 제가 보기 괜한 기운 것 같아요. 그냥 이런 거예요. 괜한 기후가 아니라 네. 예. 사실은 지금 이제 그 국민연금이라는 건 세대 간의 부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러니까 한참 일할 때 그 소득을 벌어서 그중 일부를 가지고 이제 이 은퇴하는 사람들의 노후를 지원해 그렇죠. 주는 제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대 간 연대의 어떤 표상일 수 있는데 문제는 이게 그 국민연금 기금은 사실 그 시기의 문제일 뿐이지 고갈된다라고 다들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인구 구조상 어쩔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일하는 젊은 층의 수요가 줄어 역삼각형으로 갈 수밖에 없으니까. 근데 이제 그게 고갈이 되고 나면 지금은 한참 이제 적립금이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내는 것보다 받는 게 많죠. 근데 고갈 시기에 가까워지면 아무래도 이제 내는 기존에 냈던 것보다 네. 받는 게 적어지는 시기로 가는 거죠. 그러면 사실 이제 지금 젊은 세대가 그 많이 내고 그때 혜택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느냐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그럴 수 있을까 의문을 갖는 건 당연한 거고요. 네네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이렇게 정치권에서부터 해서 정부라든지 책임 있는 답변을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 사실은. 저도 뭐 우리 선대인 소장님 말씀 전적으로 공감하고요. 뭐 이슈를 좀 같이 하나씩 좀 정리했으면 좋겠는데 예. 현재 이제 기금 고갈에 따라서 연금을 받지 못할지도 모르겠다고는 젊은층의 불안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에 대한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또 수익률 수익률을 좀 많이 좀 올리면 좀 그 늦출 수 있지 않느냐. 지금 수익률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좀 보면 먼저 기금 소진부터 보면요. 현재 작년에 했던 재정 추계 결과에 의하면 2057년이면 기금이 제로가 된다라고 추정이 돼 있습니다. 네. 현재 제가 아까 680조라고 했고 이게 한 10년 지나면 1000조가 넘어서고 그러니까 한 5년 지나면 1000조가 넘어서고 2040년 좀 넘어가면 1700조가 넘게 돼 있는데 그렇게 많이 쌓인 기금이 불과 한 20여 년 만에 제로가 된다. 그게 이해가 안 간다는 거예요. 네. 누가 까먹거나 어디다가 빼돌리지 않으면 안 되냐 그러는데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면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재 우리가 국민들한테 연금으로 지급하는 돈이 1년에 한 20조 됩니다. 네네. 우리가 1년에 걷어들이는 보험료 수입이 한 40조 됩니다. 그러니까 매년 20조 그다음에 또 수익 벌어들인 운용 수익가 해서 몇십 조씩 쌓여가요. 네. 그런데 2040년이 넘어가면요. 매년 지급하는 연금액이 150조예요. 인구 구조 때문에 그래요. 계산해 보세요. 그 10년이면 딱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처럼 심각한 저출산과 100세 시대 고령화로 가면 네. 그거는 내는 사람보다 받는 사람이 많고 내가 낸 것보다도 받는 금액이 많으면 당연히 기금은 소진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기금이 소진되지 않도록 최대 한도로 인구 정책도 그 출산율도 좀 제고하고 그다음에 고용률도 늘리고 소득도 늘리고 이런 여러 가지 수익률 늘리고 이런 장치를 통해서 최대한 늦추고 그래도 소진된다면 새로운 제도를 모색해야 되겠죠. 근데 이제 그 전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갖고 있는 기금이 아까 650조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세계 세 번째로 많아요. 일본이 1,500조, 노르웨이가 1,100조,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그리고 기금의 양적 규모가 그런데 GDP 대비 비율로 따지면 세계 1위죠. 사실. 그렇죠. 예. 그리고 현재 우리 갖고 있는 이 보유 금액으로 놓고 보면 30년 동안 연금을 지급할 수 있는 정도 충분한 금액이에요. 다른 나라는 어떠냐? 뭐 캐나다가 한 5년, 미국이 한 4년, 일본이 3년, 스웨덴이 1년, 독일은 2개월치의 기금만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도 그런 나라들에서 기금 떨어져서 연금 못 받을까라고 하는 불안은 있질 않아요. 여기 얼마 전에 스웨덴 전문가가 한국에 왔어요. 뭐라고 얘기하는 거니? 한국은 수백 조의 기금을 보유하고 있고 몇십 년 동안 줄까지 쌓아놓고 있으면서 뭔 기금이 떨어져서 연금 못 받을 거 걱정하냐. 근데 그건 제가 젊은 층의 이해가 안 간다. 입장을 좀 대변해드리면 뭐냐면 아까 말씀하셨듯이 GDP 대비 우리나라가 연금을 제일 많이 낸다고 하셨잖아요. 아니, 보유 금액이 많다는 쌓여 거죠. 있는 많이 금액이. 낸 게 아니고. 어쨌든 근데 젊은 층이 느낄 때는 저도 느껴요. 사실. 예. 저도 아니 내가 연금을 내가 이렇게 많이 내나? 한 달에? 야 이거 내가 나중에 이렇게 많이 내는데
이거 나중에 돌려받을 수 있을 거야. 이런 고민은 진짜 할 수밖에 없어요. 전문층들은. 그 고민 지금 당연한 거고. 예. 근데 진실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많이 낸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많이 낸다라고 하는 보험료율이 전체 소득의 9%. 그것도 사업주 부담 빼면 4.5% 내는 거고. 네네. 일본, 미국, 유럽 모든 국가들은 18% 20% 냅니다. 아, 18% 20%. 네, 소득에. 네네. 그런 나라들보다도 반절 내지만 우리나라의 국민연금 제도는 낸 것보다 무조건 많이 받게. 지금 이렇게 많이 낸다고 하지만 내가 나중에 이렇게 내가 많이 받을 수 있어? 많이 받나? 더 예. 놀래게 될 거라는 거죠. 아, 그래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연금 제도는 아주 좋은 제도고 적립기금도 세계 세 번째 크고 이 줄 수 있는 연한도 30년 동안 튼튼하게 있으니까 예. 못 받을 걸 걱정하지 말고 다만 이 기금이 소진됐을 때 그때의 보험료를 납부해야 되는 세대의 보험료 부담이 급격하게 늘어날 테니 지금부터 조금씩 우리가 부담을 좀 늘려서 지속 가능하도록 하고 후세대 부담을 줄여주는 게 그 연금개혁의 목표라는 거죠. 예. 기금은 현재 불련 인구 구조상 소진될 수밖에 없다. 대신 그 시기를 더 앞당기지느냐 늦추냐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 경제 사회적 요인. 그거 최대한 뒤로 늦추면서 부담들을 분산시켜 나가는 게 옳다. 그게 바로 연금제도 개혁의 과정이다. 이렇게 같이 좀 노력하자라고 결론을 우선 내리고 정리를 하고요. 예. 그다음에 이제 수익률 문제입니다. 수익률이 갈수록 떨어지고 있다. 또 손해를 봤다. 이거에 대한 좀 팩트 체크가 필요한데요. 네. 현재 국민연금이 이 기금본부를 만들어서 운용하기 시작한 2001년부터 2017년까지의 국민연금의 누적된 수익률은 5%대입니다. 그러면 일본, 노르웨이, 한국, 네덜란드, 미국 캘퍼스를 상위 5위 탑 5로 보는데 한국의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이제까지. 그리고 그 누적된 적립금 규모가 약 300조 원이 넘어요. 즉 현재 전체 적립금의 반절은 운용 수익이라는 수익이다. 거예요. 국민이 예. 낸 보험료는 반절인데 그러면 2배 장사한 거면 굉장히 잘한 겁니다. 잘한 거죠. 예. 국민연금이 형편없다고 주장하는 건 잘못된 거고요. 최근 수익률이 떨어졌냐.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네. 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내려가고 난 다음에 국민연금공단이 전주로 내려가는 2017년 첫 해에 수익률 7.26%입니다. 즉 41조를 벌었어요. 그다음에 작년 2018년 최근 10년 내 처음으로 마이너스 수익률 0.9%. 금액으로 따지면 6조의 손실을 봤습니다. 그런데 두 해를 합치면 41 빼기 6 하면 35조가 번 거잖아요. 2년 동안. 예. 그다음에 다행스럽게 이사장님 취임 이후. 그렇습니다. 예. 올 초의 상황은 어떠냐. 올 현재 저희가 잠정적 2월 말까지 약 한 4% 정도 수익률을 올리고 있습니다. 올해는 증시 상황이 좋아요. 사실 올해 시작할 때는 굉장히 안 좋게 생각이고 저희도 긴장을 많이 했는데 이상하게 예측 갖고 거꾸로 가더라고요. 작년에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마이너스를 받고 올해는 나쁘다고 그랬는데 아직은 좋은데요. 그렇게 해서 두 달 동안에 약 4%대 수익률에다가 금액으로 따지면 27조 원 정도의 이익이 생겼단 말이에요. 그럼 이걸 합치면 달 만에? 두 달 만에. 그럼 이거를 2년 2개월 합치면 현재 한 62조 정도 번 거잖아요. 예. 그러면 과거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보다 훨씬 더 좋은 수익률과 이익을 내고 있어요. 근데 이게 문재인 정부가 바뀌어서 경제 정책에 실패해서 손해를 보고 있다든가 이게 전주에 내려가서 까먹고 있다든가 이 얘기는 사실과 다르다. 그 중앙일보 보도는 기금운용본부장을 모시려고 해도 모셔지지가 않는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분은 서울에 살고 싶었는데 전주로 내려가가지고 갈 사람이 없다. 더 지나친 얘기고요. 지나친 얘기죠. 제가 예. 연금공단 이사장으로서 전주에서 근무를 하지만 네. 일주일에 반절 서울에 옵니다. 기금운용본부장은 서울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돌아다녀요. 전주에서 누가 1년 365일 살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좀 그런 기사들 좀 양심적으로 좀 그런 기사들은 좀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팩트 체크를 해주셨네요. 예. 아니 나는 그거 솔직히 처석같이 믿었어요. 또 설마 이거 거짓말 치겠나. 네, 그래서 지금 현재 보급 인력이 빠져나간다. 이런 얘기들 하죠. 현재 지금까지 국민연금이 한 20년 동안 누적 수익률은 세계에서 최고 수준이다. 네네.
최근 3년 놓고 봤을 때 수익률이 아주 양호하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고 더 많은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이제 국내 투자 비중을 갈수록 좀 줄여나가고 해외 투자 비중, 이제 전통적인 자산인 주식과 채권보다도 부동산, 인프라 등 또 사모 투자 이런 쪽에 대체 투자를 급격하게 늘려나가려고 합니다. 자원외교도 하시는 거 아닐까요? 그 자원외교. 자원외교. 그래서 저도 공단 이사장으로 와서 예. 혹시 MB 자원외교를 혹시 까먹은 게 있는가 저희가 한번 저 조사를 해봤더니 오, 그러셨어요? 다행스럽게도 없습니다. 아, 그럼 없습니다. 그러니까 네. 요청은 받았는데 아, MB로부터. 그건 누구한테 요청 받았는지 모르겠고 예. 아무튼 요청은 받았는데 네. 이거를 저희들은 엄격하게 그 투자해서 결제하는 과정이 굉장히 엄격하거든요. 보는 눈이 많으니까 또. 오래 걸리고 그러기 때문에 이건 투자 가치가 없다 그래서 안 했더라고. 아. 그래서 손실을 보지 않았어요. 다행이네요. 예. 다행이다. 그래서 진짜. 지금 이제 국민연금 기금운용은 네. 누가 석유공사, 외부적인 석탄공사 영향만 거덜났잖아. 없으면 현재 있는 펀드 매니저 운용력들이 전문적으로 잘 운영하고 있다고 네. 믿으셔도 됩니다. 아. 이사장님, 저 약간 궁금한 게 하나 있는데 그 국민연금이 투자하는 투자처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뭐 예. 주식에도 투자하시고 뭐 예, 채권에도 예. 하시는데 그 투자하는 곳을 공개를 합니까? 합니다. 아, 그럼 어디 공개돼요? 저도 그 좀 따라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됩니다. 예, 국민연금 공동 홈페이지에 국민연금 가면 하는데 투자하면 돈 좀 벌 것 같아요. 기금 운용 현황과 수익률 현황을 매달 공개하고 있고요. 아, 그렇군요. 예. 지금 매달 실적 공개하는 건 코스닥 대한민국밖에 투자 안 없어요. 해. 그래요? 단기 투자 안 해. 그러니까 저희가 제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연금 국회에 있을 때부터 모든 종목 다 공개해라. 오. 회의록, 녹취록 수준 공개해라. 네. 그리고 실적 공개해라. 이거 계속 주장해서 예. 뭐 상당히 많이 받아주고 제가 오고 난다 이거 확실하게 해서 네네네. 지금 모든 내용 투명 공개됩니다. 투명 그러니까 공개되는군요. 예. 근데 다른 나라는 보니까 3개월마다 한 번 실적을 공개해요. 어떤 나라는 1년마다 공개하는데 저희는 매월 공개해서 오. 너무 공개 주기가 너무 좀 짧아서 그게 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 수익률이요 매월 증시가 매일 상황이 몇 조씩 왔다 갔다 합니다. 다르죠. 저희들은 예, 예. 한 달에 올라갔다 내려가는데 이거 하다 보니 자 떨어지면 언론이 보도합니다. 국민연금 까먹었다. 올라가면 보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 국민연금이 맨날 까먹는지 안다는 거죠. 그래서 불안이 더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매월 공개하는 거는 너무 좀 지나치지 않느냐. 그 매월 공개하도록 주장한 게 사실 전데 이거 좀 제가 너무 과도하게 좀 공개해서 이걸 조금 더 좀 기간을 좀 늘려야 되지 않느냐 저희들 요새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개는 그 투자하는 이제 이 종목이라든지 또 투자처에 대한 공개는 뭐 충분히 하면 할수록 저는 나쁘진 않다고 네, 봅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이제 그 기금을 운용한 그 성과에 대한 평가 이게 너무 단기적이면 좀 곤란하겠다 이런 생각은 사실 예, 들고요. 예, 그래서 예, 지금 우리 그 기금 운용에 대한 평가 주기가 보통 1년 단위로 돼 있나요? 여전히? 그러니까 실적 공개는 매월 하고요. 네. 종합적인 보고서는 매년 단위로 냅니다. 그건 네. 세계 공통이에요. 네. 뭐 이제 1년 단위로 당연히 이제 4개는 돼 있지만 그 기금 운용 성과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 길게 봐야 됩니다. 길게 봐줘야 보고 됩니다. 국민들이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조금 그 뭐 간대한다라기 표현하기보다는 그 긴 흐름에 대해서 좀 인정해 줄 필요가 있어요. 사실은 뭐 주식 투자도 마찬가지고 뭐 지금 하고 있는 해외 이제 부동산 투자를 비롯한 이제 대체 투자 같은 경우는 바로 1, 2년 안에 성과가 안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은 긴 호흡으로 보고 예를 들어서 그렇죠. 뭐 2년 내지 3년 최소 이렇게 보고 그때 정말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잘 투자했느냐 이런 예. 것들을 좀 평가해 주는 그런 이제 그 관점이 굉장히 좀 중요한 필요하고요. 겁니다. 제가 네. 최근에 이제 미국의 은행장 한국을 방문해서 그 은행장과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 얘기했어요. 국민들이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투자자들은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장기 성과를 중시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저희가 계속 기금이 늘어나잖아요. 당장 쓸 일이 없어요. 네. 그러니까 이 기금을 처분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오래 투자합니다. 네. 근데 당장 지금 좋은 종목에 투자해봐야 2년, 3년 만약에 이거 현금화 하려고 그래도 떨어져 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지금은 낮지만 또 지금은 약간 떨어졌지만 3년 후, 5년 후에 좋은 기업에 투자하는 것이 네. 그 국민연금과 같은 대형 투자자들의 투자 기법이거든요. 근데 이걸 너무 자주 공개하다 보니 자꾸 일희일비하면서
안정적 운영이 져야 된다고 하니까 맞는 얘기라고 하면서 너무 자주 공개하는 건 맞지 않습니다라고 해요. 근데 문제는 저는 공개하는 거 좋다고 봐요. 근데 그걸 보도하는 언론의 태도인데요. 제가 하도 저희가 실적이 안 좋을 때는 보도가 되고 열심히 실적이 좋은 거 보도합니다, 보도 안 그럴 때는. 하길래 그래서 제가 모든 보수지, 경제지, 편집국 사장단을 다 만났습니다. 네네네. 그래서 자, 우리는 장기 투자자입니다. 단기적인 성과에 집착하면 오히려 장기 성과는 떨어지는 거니 네. 이런 걸 보도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더니 그래도 우리는 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떨어진다고 보도한대요. 그래서 그러면 좋습니다. 그럼 보도할 거면 그러면 올랐을 때도 보도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답변이 그런 건 뉴스 가치가 없죠. 근데 그 한국 언론들이 저도 뭐 사실 동아일보 기자로 뭐 출발했지만 사회생활을 한국 언론들이 진짜 깡패예요. 제가 볼 때. 깡패야, 조폭이야. 거의. 그러니까 이제 그- 이사장님 네. 그 오를 때 광고를 하세요. 그 신문사한테 올랐다고. 그래서 저희가 올해 이게 작년에 이제 아 저기 그거 괜찮네요. 네. 올랐을 때만 광고하면 괜찮네요. 예. 신문 기사에 안 나오는 내용입니다. 아니, 이러면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올해는 좀 실적이 좀 회복이 됐다 그랬잖아요. 네네. 양호하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작년에 아무튼 제가 오고 나는데 자꾸 그런 거에 대한 국민들이 불안하고 언론에 그렇게 보도가 돼서 아무튼 매월 실적을 공개하되 떨어졌을 때는 왜 떨어졌는지 이유를 설명해요. 그렇지. 그냥 예. 떨어졌다고 하니까 분석을, 예. 그리고 불안해 하잖아요. 근데 올랐을 때는 왜 올랐는지를 설명해라고 해서 매월 보도자를 꼬박꼬박 친절하게 냅니다. 그래서 이번에 2월 달에도 냈어요. 3월 초에 냈더니 어느 기사에 경제 기사에 국민연금이 작년에 손해봤다고 많이 당하더니 이번에는 조금 올랐는데 이거를 보도를 냈다고 하는데 우리는 매월 그냥 하는 건데 이례적으로 보도했다고 기사가 또 나왔어요. 아, 이 새끼들 진짜 이거 완전히 이거 뭐. 어? 사실은 언론에 그런 기사들 어뷰징하는 기사들 너무 많이 신경 쓰지 마시고요. 사실은 그 이제 국민들도 과거에 이제 연금 괴담이 막 온라인상에서 이렇게 막 창궐하던 이런 때에 비해서는 연금 제도에 대한 이해도 많이 좀 높아진 편이고 예. 무엇보다 이제 제도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높아졌어요. 그 가장 그 이 단적인 지표가 우리 강남의 전업주부들이 연금을 가입하십니다. 아 그래요? 그 어떤 금융상품보다 네. 연금이 수익률이 좋다. 그래요? 그래서 라는 그 거를- 강남의 우리 어머니들께서 예, 알아서 알아서 네. 누가 권유하지도 않았는데 그렇죠. 이제 자기들이 이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가입한 거예요. 이게 어떤 금융상품보다 수익률이 좋다는 걸 알게 되니까 이전에 가입 안 하셨던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이 제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의 징표고 그래서 나는 연금 제도의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살피고 또 그걸 보완하기 위한 노력을 해야 되지만 지나치게 특히 이제 언론이 많이 그런 편인데 그 불안을 조장하는 이제 그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앞서도 이제 말씀하셨지만은 GDP 대비 적립 규모가 세계 1위고 그리고 그에 반해서 지출되는 거는 GDP 대비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이게 연금 고갈 시점에 가더라도 GDP 대비 10%가 안 돼요. 지출 총액이. 근데 유럽 같은 나라들은 90년대 다 GDP 대비 10%가 넘었어요. 그래서 제도를 바꾼 거야. 더 이상 이제 적립 방식으로 불가능하니까. 국가 경제가 망하지 않는 한, 나라가 망하지 않는 한 연금이 지급 안 되는 경우는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도 그런 사례는 없고. 그래서 예전에 그렇게 막 온라인상에서 연금 괴담 떠돌 때처럼 그런 식의 얘기들이 돌아다니는 거를 너무 신경 쓸 필요는 없다고 보고 네. 그러나 이제 그 제도 보완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지난번에 계속 고쳐가야 됩니다. 대통령한테 한번 보고했는데 뭐 다시 좀 설계를 해봐라. 그 뒤로 아직 뭐 별다른 뉴스가 안 나오고 아니요, 있어서 그거 해서 작년 말에 예. 복지부가 국민연금 종합 운영 계획을 발표했고 국회에다가 제출한 상태고요. 지금 현재 경사노위에서 연금 특위 노사 가입자 대표들이 참여하는 그 연금 특위에서 그 지금 활발하게 지금 논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보험료를 더 내야 될 것인가, 소득 대체는 얼마나 갈 것인가에 대한 안들을 내놓고 지금 토론 중입니다. 네. 사실 이 국민연금이라는 게 사실 국민들의 관심을 안 받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국민들이 기사에- 이해관계죠. 그렇죠. 예. 사실 그 우리들의 재산이 들어간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그런 기사 하나하나에 제가 봤을 때는 좀 민감하게 대응을 하거나 약간 놀라기도 하고 악플도 달고 막 이러실 겁니다. 근데 사실 그거는 뭐 안고 가셔야 될 문제인 것 같고 근데 오늘 이렇게 이사장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저도 약간 그래도 이 성실 납부를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 잘하시는 일입니다. 언제부터? 예, 예. 저는 이제 개그맨 되고 나서부터 개그맨 되고 나서. 저는 어디 뭐 회사에 소속된 사람이 아니니까 이제 개인 사업자로 이제 지역가입자로? 지역가입자로 개인 납부를 하고 있는데 오늘 이후로 더 성실하게 예. 납부를 할 생각이 좀 갑자기 확 드는 왜냐면 수익이 많이 나니까 괜찮을 것 같아요. 전 세계적으로 진짜 손에 꼽힐 만큼 안정적이에요. 대한민국의 국민연금이. 그렇죠, 그렇죠. 국민연금이 이제서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다. 새 정부 들어서 저는 저렇게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요. 국민연금이 흔히 보면 연목 속의 고래, 슈퍼 공룡, 네. 갑질 이렇게 표시되는데 제가 연금공단 와서 제일 먼저 한 얘기가 직원들한테 갑질하지 말자. 갑질하지 말자. 우리는 국민들의 노후 보장을 위해서 국민들에 대한 소중한 돈을 잘 불려서 국민들한테 돌려주는 거다. 그렇지. 그 국민들로부터 생긴 힘을 전체 우리나라, 우리 경제, 우리 기업, 산업 전반을 끌어올리는 역할을 우리가 하는 거지. 우리가 갖고 있는 힘을 잘못 쓰면 그 사고 난다. 그런 얘기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국민연금이 우리 사회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하면 할수록 네. 우리나라 경제 전반에 굉장히 큰 도움을 줄 거고 네. 산업도 성장하고 자본시장 증시도 활성화됐고 예. 개별 기업에도 엄청난 이득이 돌아갈 거다. 저는 그렇게 확신하고 예. 올바른 방향으로 저도 갈 수 있도록 계속 네. 노력을 해나갈 생각입니다. 국민연금이 우리나라 경제 좋은 에너지 좀 많이 좀 불어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뭐 국민들에게 희망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노후연금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뭐 국민연금을 통해서 받는 수익뿐만 아니라 간단하게 이제 이사장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주식 투자의 팁 간단하게 하나 말씀을 드리면 국민연금이 이제 계속 이런 배당 수익률을 높여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국민연금이 투자를 많이 하고 앞으로 배당 수익을 많이 올리려고 하는 기업들을 찾아서 투자하시면 전반적으로 괜찮습니다. 한 달마다 왜냐하면 한번씩 노후 대비해서 공개하시니까. 예. 배당 수익률이 올라가면 그 배당 수익률 올라가는 자체로 어쨌거나 이제 이 뭐 일단 배당 수익률을 받으니까 그럼요. 좋고요. 예. 그다음에 배당 수익률이 낮다가 높아지는 회사들 있잖아요. 네네네. 이 회사들은 그만큼 주가가 올라갑니다. 상대적으로. 그래서 수익이 많이 났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이런 걸 잘 유심히 보고 투자하는 것도 좋은 팁이다. 좋은 팁이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문자로 좀 넣어주시라고요. 어딘지. 일단 저 예. 방송 끝나고 네네. 국민연금이 어디 투자하고 있는지 뭐다 공개하시니까. 예. 절대 안 알려드립니다. 아유, 그래. 좋습니다. 지금 사실은 국민연금이 이런 어마어마한 실적을 내고 있다는 거를 몰라요. 또 보도를 안 하고요. 나쁜 것만 보도하고 이게 굉장히 긍정적으로 사실 국민들이 국민연금이 그 수익이 올라가지고 우리 노후 그 연금이 굉장히 안정적으로 가고 있다. 이 소식 들으면 기분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순 나쁜 기사만 내고 말이죠. 의구심이 많이 들었죠. 예, 결국에는 이 사람들이 굉장히 정파적이기 때문에 국민연금 골탕 먹이는 것이 뭐 자기들한테 뭐 도움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나 우리가 진짜 똑똑한 국민이라면 촛불을 들어서 세상을 바꾼 국민이라면은 이런 가짜 뉴스에 휘둘리지 말고 국민연금이 어떻게 무슨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좀 주시하고요. 그렇게 해서 잘하고 있구나라는 것들을 확인하면서 그게 제일 좋은 거는 이런 가짜 뉴스하고 그 진짜 정보를 비교 대조해가면서 이 언론이 어떻게 국민들에게 거짓된 정보를 전하고 있는지를 똑똑히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진짜 국민연금을 좀 길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죠. 너무 일희일비에 하지 말고 좀 이렇게 진득하니 한번 지켜보자고. 제가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네.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이보다 잘할 수는 없다. 맞죠? 네네. 이사장님? 뭐 더 그래도 잘할 수 있도록 앞으로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보다 잘하는 건 이보다 잘할 수 없다는 말은 아니군요. 그러면 더 잘하실 수 있다고 하니까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우리 김성조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과 함께했는데 마지막으로 우리 국민들께 한 말씀. 예, 오늘 와서 뭐 여러 말씀들을 좀 나눴습니다. 네. 저희들은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이 맡긴 돈, 또 국민들 노후를 위해서 정말 소홀하지 않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께서 국민연금공단과 그다음에 정부와 나라를 믿으시고 노후는 국민연금에 맡기시고 그 노후가 안전하게 보장이 된다면 현재 젊은 세대도 도전과 모험이 가능하고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게 되거든요.
그리고 현재 자기가 원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행복과 미래 행복을 다 보장해 주는 게 국민연금이라고 이렇게 믿어주시고 열심히 좋은 나라, 좋은 세상을 위해서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우리 김성주 이사장님, 네, 저희가 국민연금 좋은 소식 있으면 그때 또 이 시간에 네. 알리고 브리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더욱 힘내시고 파이팅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 국민연금단 김성주 이사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